작년 말까지 지급됐어야 할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죠. 이 중 전력 운영비 1조 원은 최전방 물품 구매와 민간 조리사 용역 대금 등으로 군 장병들의 생활과 직결된 돈입니다. 나머지 8천억 원은 방위력 개선비로 현무 미사일이나 KF-21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필수 자금이죠. 더 큰 문제는 같은 시기인 12월에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5조 원을 추가로 빌렸음에도 국방비를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정 시스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금고가 비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적신호죠. 나라 살림이 어려워 국방비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건 지갑은 텅 비었는데 씀씀이는 역대 최대로 계획한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순이죠. 정부의 수입원인 세금이 경제 부진으로 인해 예상보다 수십조 원 덜 거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세, 취득세 등 자산 관련 세금도 급감했거든요. 한 세무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인세 신고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적자였어요. 세금 낼 이익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 세금도 못 거두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가 끊겼으니 양도세도 취득세도 안 나오죠. 세금 수입이 줄어든 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거든요. 2023년에는 세수 결손이 56조 원, 2024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예상됩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728조 원이라는 화려한 예산 뒤에는 막대한 빚, 국채 발행을 져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쓸 것 많고 그 차이를 빚으로 메운다는 뜻이죠. 개인이라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을 상황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약 53.4%로 예측됩니다. 100%가 넘는 선진국들에 비해 낮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 통화국과 달리 한국은 원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비비축 통화국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거든요. 위기 시 돈을 찍어내면 원화 가치 폭락과 외국 자본 이탈로 이어져 1997년 외환 위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부채의 절대량보다 증가 속도입니다.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비기축 통화국 중 1위로 매우 빠릅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빚이 50%냐 100%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느냐가 문제죠. 한국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요. IMF는 2030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6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포인트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속도라면 2040년에는 80%, 2050년에는 100%를 넘을 수도 있죠.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오히려 엑셀을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과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단연, 보건, 복지, 고용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 지출은 정부나 국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20년에 85조 원이었던 복지 예산이 2026년에는 1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6년 만에 70% 가까이 증가한 거죠.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200조 원을 넘을 겁니다. 한 복지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령화는 멈출 수 없는 쓰나미입니다. 예산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어요. 연금 안 주고 건강보험 안 해줄 순 없잖아요. 지금의 재정 압박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다가올 인구 구조적 재앙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죠. 728조 원의 예산은 미래 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라는 파도를 막기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도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2070년경에는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젊은 세대가 번 소득의 절반 이상을 노인 부양에 써야 한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의미하죠. 지금 20대인 사람이 70대가 됐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정부는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 728조 원 대비 턱없이 작은 규모에 불과하죠. 3.7%밖에 안 됩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에 구조 조정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한 재정 전문가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27조 원 줄였다고 자랑하는데 내년이면 고령화로 그 이상이 또 늘어날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숫자를 줄였다는 발표만으로 거대한 인구 구조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본 원인인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하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짊어진 빚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합니다. 그 청구서는 세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날아올 거죠. 늘어나는 이자와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증세 카드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쓰지도 않은 국가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만 자꾸 늘어요. 2020년에 비해 지금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의 보루인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려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될 위험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40대인 사람이 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곧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자녀 세대는 기성세대의 빚을 갚느라 평생을 바쳐야 하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미래입니까? 국가 재정 문제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이 걸린 생존 문제죠. 개인이 당장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리고 각자 도생의 관점에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연금이 충분할 것이라는 가정, 세금이 지금 수준일 것이라는 기대, 복지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죠. 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를 안 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재정 위기의 대가는 결국 현재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거든요. 일본을 보세요. 20년 넘게 재정 적자를 방치하다가 지금 젊은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2040년에 20세가 됐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건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누적액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64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건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급전을 빌려 쓰는 것과 같은 빚 돌려막기 행태죠.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12월에도 5조 원을 추가로 빌렸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결국 이자 비용까지 발생시켜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한hen 마이너스 통장을 164조 원이나 쓰고도 국방비를 못 줬다는 건 재정 관리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상습적인 일시 차입은 재정 운영의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관행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시 차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건 재정 건전성의 부정적인 신호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언젠가 번져빠랄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은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에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는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음을, 양도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었음을 의미하죠.
경제가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빚으로 연명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만 늘리는 구조는 가계나 국가나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20% 떨어졌어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무슨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2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래가 없으니 양도세도 취득세도 안 나오죠. 2025년의 경제 부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의 신호일 수 있어 더욱 우려됩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어요. 세수 결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세금도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죠.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건가요? 빚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국가 재정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내 월급과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위협이죠.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나 수령 시기 지연에 대비해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 별도의 노후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금 인상에 대비해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가처분 소득 감소에 맞춘 소비 계획이 필요하죠.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서 개인연금에 매달 30만 원씩 넣고 있어요. 퇴직연금도 적극 활용하고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을 걸 알기에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자산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빚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도 빚에 허덕이고 국가도 빚에 허덕이면 누가 누굴 구하겠습니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 영상은 불안 조장이 아닙니다. 착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죠. 구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는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재정 위기의 경고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개인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